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로 주름과 기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름은 항상 기억을 동반하는데 그 기억은 또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까지 한 것입니다. 8쪽 밑에서 셋째 줄 보겠습니다. 주름과 기억에 초점을 맞춘 이 평론집의 문제의식은 첫 평론집 신체와 문체가 지닌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천책한 것이다. 주름은, 자, 이제 주름과 기억 중에서 주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체의 주름으로 내면화되기도 하고 문체의 주름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신체라는 용어나 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이분법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구분해서 이분법으로 얘기할 때의 이 육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육화된 의식,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신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몸 혹은 신체 이러면 육체, 그죠? 정신과 구분되는 육체, 이런 식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개념을 좀 구분해서 몸 혹은 신체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결합된 상태를, 즉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왔던 것은 뭐예요? 육화된 의식이다 혹은 정신이다, 이런 의미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몸은, 그죠? 정신과 육체를 이 이분법을 구사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인데, 그죠? 데카르트는 육체를 가진 것, 즉 뭐예요? 몸을 가진 것, 부피를 가진 것, 그걸 연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모든 게 영혼이나 정신처럼, 그죠? 현실에서 양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피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이분법인데, 거기에서의 육체는 정신이 없는 빠진 육체입니다. 둘을 나눴어요. 실체적으로 둘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신이면 이게 육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체적 구분이란 것하고 형식적 구분이란 말은 다른데, 형식적 구분은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때 형식적으로 이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육체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죠? 편의상 논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는 어떻고 인간의 정신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체적으로 완전히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은 실체적 구분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구사하는 것은 형식적 구분에 가깝죠. 요렇게. 그러나 결국은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이걸 신체라고 하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름은 신체의 주름으로 내면화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신체는 의식을 가진 몸, 내면화되는 것이니까 속으로, 그죠? 내면 속으로 형성된다. 내면에서 형성된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주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주체는 누구나 이 주름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신 속에도 주름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의식 속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주름은 뭐예요? 그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언어죠.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주름이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도 바로 이게 뭐예요? 속에 어떤 시적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쓴 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주름이죠. 그러니까 주름은 의식의 주름도 있고, 즉 내면적 주름도 있고, 겉으로 드러난 주름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주름이 바로 뭐예요? 시의 문체다. 문체. 문체라는 단어는 글의 몸이죠. 그죠? 이 한자로 몸체자를 씁니다. 우리가 체육할 때 그 체자를 쓰는 거예요. 체. 글의 몸이다. 이 영어로는 스타일이죠. 글에도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몸에도 스타일이 있고, 패션에도 스타일이 있고, 머리카락, 헤어 스타일도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몸의 모습. 그죠? 형태. 뭐 이런 뜻이죠. 그게 스타일입니다. 주름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뭐예요? 그 글의 스타일이죠. 문체입니다. 시에도 문체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인들, 한민복, 이진명, 최옥이, 이재무, 다 뭐가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죠. 문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누구의 시인 것 같아? 이런 게 알 수 있죠. 꼭 시가 아니라도 누가 쓴 수필을 보면 이거 누구의 글인 것 같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뭐래요? 겉으로 드러난 주름이다. 그럼 그 주름은 왜 드러났어요? 속에 주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그죠? 육화된 의식이 주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이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9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신체의 주름은 세계와 몸과 언어가 상호 침투하며 융합되는 창작의 체험 속에서 문체의 주름으로 발현된다. 요 얘기는 우리가 뭐 공부할 때 했어요? 바로 뭐 공부할 때 했잖아요. 어떤 단원? 최욱이하고 이재무를 비교할 때 이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인의 몸과 언어가 서로, 그죠?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어다. 이렇게 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문체의 주름이 바로 언어죠. 시의 언어죠. 시어죠. 이 문체의 주름이 바로 시의 형식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책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현대시를 세수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서정의 주름, 그죠? 이 주름을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주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유형의 기준이 뭐냐. 1차적으로는 형식을 탐구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책 머릿말 맨 앞줄에, 그죠? 이러한 시를 내용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고 이 형식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형식이 바로 뭐예요? 시의 주름이다. 시의 언어다. 왜? 우리가 시인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주름을 내가 바로 알 수는 없죠. 그죠? 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친구, 그죠? 그 친구의 정신 속에 깃든 내면적 주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사귀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행동도, 그죠? 생활 태도도, 특히 언어, 표현된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주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주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서 형식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에요? 주름을 우선, 주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내면적 주름이 아니고, 즉 시인의 정신의 주름이 아니고 내용의 주름이 아니고 형식의 주름을 먼저 가지고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뭐 구조와 원리를 살피겠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일종의 원리인데 이 형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회로, 이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회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자제품에 그죠? 속에 회로가 복잡하죠. 단순한 회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쓰는 뭐예요? 책상, 연구실 책상 테이블 위에 스탠드가 있는데, 조명 스탠드. 어떤 스탠드는 이에 밝기 조절을 5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스탠드는 아주 단순하게 켜고 끄고만 돼요. 나는 여러 단계로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싫고 심플하고 단순한 게 좋기 때문에 그냥 껐다 켰다만 해요. 조명의 밝기 조절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둘의 속에 들어있는 회로, 즉 뭐예요? 전기가 어떻게 통하는지 회로의 원리를 살펴보면 단순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화, 어떻게 이런 형식이 만들어지는 구조화의 원리가 어떤 회로를 갖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회로도 있고 복합 회로도 있고 뭐 이중 회로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로 회로란 말을 썼습니다. 전자제품은 아니지만 회로란 말을 이제 쓴 것이에요. 그 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느냐. 구조화라는 것은 이러한 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통 형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떤 내용이, 그죠? 어떤 언어 표현을 통해서 형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내용이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와 원리를 요걸 밝혀보겠다는 거겠죠. 그죠? 물론 내용도 밝혀야 되겠지만, 그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이 문체의 주름이 바로 시의 형식이다. 리듬과 비유와 어조등의 시적 기법과 형상화 방식은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과제물 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팁을 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용과 형식 중에 어디서 출발하라 그랬어요? 형식에서 출발하라. 그것하고 지금 이 설명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 시의 구성 요소 중에 바로 2, 3, 4, 5 이게 형식이고 요 의미가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거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와 어조 이 중에 어떤 형식을 포착해 가지고 이걸 분석함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분석과 해석을 거치면 어디에 도달해요? 의미에 도달하죠. 알겠습니까? 그 시의 주제, 그 시의 내용, 그 시의 의미에 도달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 편의 시를 좀 더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감상이 아니고. 감상은 그냥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죠? 의미를 밝혀내면 이게 분석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죠? 형식을 통해 구조와 원리를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내용, 의미에 도달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시인이 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오히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요걸 여기도 적었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우고 시인은 어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떤 원리를 통해서 혹은 방법을 통해서 언어 표현에 언어 구사 방법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결국 시라는 언어가 나온 거잖아. 형식이 나온 거잖아. 그죠? 시라는 형식이 나온 거잖아.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바로 여기 접근하려고 하면, 그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시는 미묘하고 복잡한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한 편의 시를 읽고, 아, 이거 알았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짚을 수가 있다.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을 통해서 내용으로 이미지를 찾아서 분석하거나 운율을 찾아 분석하거나 비유와 상징을 분석하거나 화자와 어조, 말투를 찾아서 분석하거나 이렇게 이 형식적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편의 시에는 이런 것이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러나 우리가 과제문의 분량은 한 장 이상, 두 장 이내니까 너무 또 많은 걸 지금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만, 뭐, 혹은 하나나 둘을 포인트를 찾되 이미지란 것이 A, B, C 여러 가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지는 A, B, C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의미를 우선 찾아내고 각각의 의미를 찾아내고 나서 이것이 A와 B의 관계는 어떻고 A와 C의 관계, B와 C의 관계. 그래서 A, B, C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시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학생들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진도가 조금씩 늦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듬과,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여기 나오죠. 9페이지 셋째 줄. 이게 바로 시적 형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속한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주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시적 형식이 주름에 속하는 거예요. 서정의 형식과 폐어의 형식과 변신의 형식은 그 주름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공부한 건 주로 서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죠? 한민복, 이진명, 이재무, 최욱이는 이 서정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폐어와 변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미리 원리부터 먼저 이 책머리말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이 주름의 양상은 시적 형식을 격려하여 시적 양식과 장르, 형식이란 말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게 양식이고 그 다음에 장르예요. 그죠? 장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최근 한국 시의 흐름과 경향을, 이때 최근이란 것은 지금이 아니고 2015년, 이게 지금이 아니고 2090년, 미안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요 한 10년 동안입니다. 2000년대. 이 정도를 최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셋으로 나눴죠? 서정의 형식, 폐어의 형식, 변신의 형식. 이건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시의 주름은 각각 어떤 구조와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기역, 망각, 반기역 이랬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구조의 원리. 이것은 기역, 이것은 망각, 이건 반기역.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죠. 그죠? 잊어버리는 거니까. 과거의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거, 이게 기억이고,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 대표적인 망각은 뭐예요? 금망성. 그죠? 더 심해지면 이제 치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반기억은 뭐냐? 반기억과 망각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요약 압축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9페이지에 서정의 형식은 하고 시작되죠. 9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폐어의 형식은 하고 시작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변신의 형식은 하고 시작되겠죠. 어디입니까? 10페이지. 위에서 7째 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정에 대해서 서정시를 공부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어떤 측면에서 주름과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총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의 경우는 지금 시를 먼저 공부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있지만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제 시를
구체적인 시를 분석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서정의 형식. 지금까지 한민복, 이진명, 이재모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기납적으로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이미 익숙한 형식이기 때문에,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서정의 형식은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서정시의 어법,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니까 이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시가 생길 때부터 시라는 장르는 주로 뭐에 가까워요? 서정에 가까워요. 서정이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대체로 한자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죠. 이게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술한다, 서술한다. 말로 표현하는 게 서입니다. 정은 뭐예요? 감정이죠. 이건 감정이라는 뜻이나 정서라는 뜻이 비슷합니다. 정을 표현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우리가 대표적인 현대문학의 장르가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인데, 이 중에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가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원래부터 서정이라는 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것이죠. 아주 오래된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미리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교양 수준을 위해서,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얘기하면, 서정과 좀 대립되는 요소는 뭘까요? 서사란 말 많이 씁니다. 서사. 보세요. 이 똑같은 서자를 쓰고 정자 대신에 일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서사, 일을 서술한다. 일이란 게 뭐예요? 일이 벌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사건을 서술하면 이 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말로 옮겨놔. 서사, 우리말로 뭐?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죠. 너무 쉽죠.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제 뜻밖의 일을 당했는데, 그죠? 혹은 뭐 꿈속의 이야기를,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도 이야기죠. 이야기란 것은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사 장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 장르가 소설이에요. 그죠? 근데 서사 장르는 소설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죠? 형성되어 있죠. 소설이 대표적이지만, 연극도 서사죠. 연극도 그 안에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막 배경이 있어서 전개가 되잖아요. 물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드라마도 그렇죠. 다 서사예요. 서정과 서사 차이를 알겠죠? 시가 왜 짧아요? 이야기가 아니고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니까 짧죠. 그러니까 서정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사 장르끼리는 서로 잘 통하죠.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화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 아주 많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계통이니까. 이 서사라는 큰 틀 속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러니까 서정서사 잘 알겠죠? 자, 이제 서정어의 특징은 왜 오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자, 이제 원리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세계를 자아의 내면 속에 포섭하는 주체의 자기 동일성을 존재 방식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찾아낸 게 아니고 이 서정의 원리는 이제 조동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정년퇴직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이 문학 장르의 원리, 속성을
이렇게 연구해서 뭡니까? 제시한 것입니다. 세계는 외부 현실이고 자아는 주체의 내면이죠. 주체의 내면. 서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 이 감정을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사에 비해서 이것은 자기 감정이란 것은 좀 주관성이 더 강하죠. 주관적인 특성이 있고 사건을 얘기하는 이것은 소설은 시에 비해서 객관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란 것이 객관적인 세계이고 객관성의 세계이고 자아는 주관성의 세계예요. 객관과 주관 잘 알죠? 그러니까 시는 객관적인 세계를 주관적인 자아 속에 어떻게 해요? 포섭한다. 포섭이라는 것은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보다 주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는. 시의 원리가. 그게 바로 서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요. 이거는 현실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이게 잘 얘기가 안 되는데, 그죠? 시에서는 이게 충분히 진실도 통할 수 있죠. 그게 주관성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 감정이란 것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계를 자아화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더 강한 장르다. 이런 뜻이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게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자아의 내면 속에 포섭하는 주체의 자기 동일성. 그래서 그걸 주체의 동일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에는 반드시 자아가, 화자가 드러나서 자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화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까? 소설은 등장인물이 한 명만이 아니고 주인공뿐만 아니고 다른 등장인물도 등장해서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힘이 팽팽히 맞서죠. 그죠? 특히 자아보다는 세계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비극적인 소설도 많죠.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죠? 그걸 가로막으니까. 그죠? 사랑이, 내가 희망하는 사랑도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관성보다는 객관성. 자, 그게 서정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자연, 생명, 환경. 주로 서정시는 자연이나 생명이나 환경을 소재로 한다. 자기 성찰, 깨달음 이런 거죠. 삶의 지혜, 깨달음. 이재무의 시나 이진명의 시나 한민복의 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결국 자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교훈을 얻거나 이런 것인데, 그 다음에 서정시는 특히 다른 이 유형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강한가 하면 지어졌네요. 음악성이 강합니다. 원래 시는 시가 갖고 있는 노래의 성질, 서정의 성질, 음악성 이렇게 연결되죠. 시는 원래 노래였어요. 서정의 유형이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전 장르이기 때문에 시가 노래였다는 그 본래적 성격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가 노래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노래 자체가 시였어요. 그것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전통 시 중에 뭐예요? 시조가 있는데, 시조는 지금처럼 우리가 시집에다가 글자로만 쓴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노래 가사였다는 거예요. 그 시조창,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현대시는 현대시라고 하고 고전시는 고전시라고만 하지 않고 고전시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노래 가짜죠. 가요할 때 가짜입니다. 가요할 때 가짜. 이거는 시고 시이자 노래이죠. 시이자 노래이죠. 그러니까 고전시가 아니고 고전시가. 그죠? 근데 현대시는 현대시가가 아니고 현대시. 이 말은 뭡니까? 고전시가가 현대시로 전개되면서 시 이꼴 노래라는, 시는 바로 노래라는 이것이 공식이 깨진 거죠. 분리된 것이죠. 노래는 노래로, 이제는 시는 시대로. 시는 이제 언어로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가. 그런데 원래 태생은 어디예요? 시는 노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그냥 묵독, 보통 우리는 소설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잖아요. 근데 시는 소리 내서 읽어보면 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숨은 장점이 잘 나타납니다. 왜? 원래 태생이, 원래 시는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노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지 못할지언정, 그죠? 읽으면서 하면 좋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나옵니다. 동일성의 시학을 토대로 한 이 서정의 형식은 회감. 회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바로 서정의 원리가 회상이라고 했죠. 회상. 기억, 회상.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기억인데, 이게 회상의 원리인데요. 회상할 때 상자가 생각상이잖아요. 생각을 되살리는 거, 이게 회상이고, 감정을 되살리는 거, 이게 회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 감정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게 회감입니다. 회상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우리가 회감은 잘 안 써서 그렇지. 예전에는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화 및 투사. 주로 뭐와? 자연물과 동화되거나 투사하는 것입니다. 동화와 투사는 서로 반대말이죠. 자, 시인이 꽃이라는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한 작품 중에 예를 들면 더 좋겠네요. 수련. 그죠? 최욱이 시인이 수련이라는 작품. 꽃이라고 그냥 합시다. 꽃이라는 시적 대상을 시인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시로 쓰려고 한다 했을 때, 동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힘이 센 것입니까? 동화된다. 꽃에 동화되는 거죠. 꽃에 흡수되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꽃의 속성에 시인이 자기를 집어넣는 게 동화고, 투사는 뭡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모습을 상대방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투사. 우리가 투사가 잘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투사. 영상을 투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비추잖아요. 그럼 누가 더 센 겁니까? 이 스크린이 셉니까? 저 영사기에, 그죠? 투사가 셉니까? 그대로 비치니까 이거보다는 저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투사란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혹은 자연물, 이런 시적 대상에게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죠. 그죠? 네. 투사. 동화와 투사. 사실은 서로 반대지만 결국은 시적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로 뭐예요? 회상, 회감, 그죠? 그리고 동일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서정시의 원리를 이룬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하여 합일의 경지를 모색한다. 따라서 이 서정의 형식은 기억의 회로를 내정하고 있다. 자, 간단하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압축해서 요약하면 서정의 형식이 갖고 있는 원리는, 회로는 기억의 회로다. 회상. 대표적으로 회상. 그죠? 하나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만, 그죠? 기억한다면 기억이죠. 그죠?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서정의 원리는 기억이라는, 서정의 형식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기억이다. 과거를 회상한다. 서정 시인들은 과거를 많이 회상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좀 잘 알아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들을 앞으로 읽어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폐허의 형식은 9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온 소위 죽음의 시학이 지닌 시의 주름이다. 이랬어요. 90년대 초반에야 이 형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탐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전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서정과는 다른 어떤 뭐가 나타났어요. 시들이 나타났어요. 우선 형식적으로도, 그죠? 시의 스타일, 시의 문체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른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또 하나가 더 나타났는데 세 번째 유형이 또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죽음의 시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소재로 혹은 주제로 시를 쓴 시인들이 90년대 초반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이 기형도 시인입니다. 기형도 시인의 시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죽음을 소재로 많이 쓰고 실제로 그런 시를 쓰다가 일찍 죽고 말았죠. 요절했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야영화관에서 그죠? 밤새도록 영화 보는 그런 심야영화관, 예. 죽은 채 발견됐죠. 아침에. 예. 왜 사인을 잘 확인하지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 아무튼 기영도뿐만 아니고 젊은 시인들, 이 시대의 젊은 시인들이 이 죽음의 시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을 소재나 테마로, 주제로 시를 쓰는 경향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기영도는 우리 학생들이 잘 알지만 역시 이런 시를 쓰다가 죽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진희정이라는 시인도 있어요. 역시 젊은 시인입니다. 이연주라는 여성 시인도 있어요. 이게 시대의 어떤 유행처럼 이때 형성됐다. 문학의 위기와 시의 죽음을 몸소 겪으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시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90년대라고 하는 것은 세기 말입니다. 몇 세기 말이에요? 1990년대? 20세기 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그죠? 21세기도 벌써 15년이 지나갔죠. 세기 말에는 뭔가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좀 비극적이고, 그죠? 암울하고, 멜랑콜리하고 이런 것이 19세기 말에도 그런 게 있었죠.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이 19세기 말에 그런 세기말적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썼죠. 대표적인 사람이 보들레르, 랭보, 말라르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90년대에 이런 분위기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체로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이 당시의 세기말적인 시대 상황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패와 죽음을 바라보는 환멸과 부정의식을 소멸과 폐허의 형식으로 형성한다. 그래서 폐허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붙인 게 서정의 형식과 달리 폐허의 형식입니다. 서정의 특성과는 아주 다른 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을 노래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보다 서정의 형식은 주로 긍정적인 노래거든요. 주로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받은 고통과 불행을 자연물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정화한다. 우리 그 정화를 공부한 게 뭐예요? 이진명의 시, 정화. 그죠? 안가밖에 정화. 이진명의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한민복도 그렇고, 그죠? 이재무도 그렇고,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성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반대예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 쪽으로. 상상력이. 그래서 보세요. 환멸과 부정의식을 소멸과 폐허의 형식으로 형성한다. 세계에 대한 환멸과 자기 모멸이. 근데 보통은 환멸을 느껴. 그럼 보통 다른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거나 이 외부 현실의 환멸을 느끼는 게 대체로 보통인데 그게 심해지면 자기 자신에게까지 환멸을 느끼는. 그럼 이제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모멸이 뒤섞인 시선은 시간에 벌어진 틈을 열고 회상과 해한, 기억과 망각을 교직하며 복잡한 주름을 형성한다. 자, 이제 이 회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회로를 생각해 봐요. 기억의 반대는 망각인데 죽음과 망각은 관련돼 있죠. 죽음은 영원한 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뭐와 뭐가 서로 교직한다 그래서, 교직은 서로 엇갈리는 거, 그죠? 엇갈리는, 가로 세로가 엇갈리고 엇갈려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교직인데 뭐와 뭐가 교직해요? 기억과 망각이 교직하고 회상과 해한이 교직해요. 자, 회상과 기억은 뭐의 특성입니까? 이거의 특성이잖아. 첫 번째 유형의 특성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유형 플러스 뭐예요? 새로운 게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은 기억이고 두 번째 유형은 망각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 망각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기억과 더불어 망각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내가 회로가 그죠? 전기 제품 회로가 단일 회로가 있고 복합 회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게 단일 회로고 그럼 복합 회로야. 더 복잡해진 거죠. 자,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망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 형식, 페어의 형식은 혼자 등장한 게 그냥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형식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결합돼 가지고 두 번째 형식이 생겼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생 순서로 보면 여기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억 플러스 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시를 읽을 때는 뭐예요? 조금 복잡해. 시가 좀 어려워져요. 단순하지가 않아. 왜? 회로가 두 개니까. 근데 두 개를 섞어놔. 그게 교직이죠. 교직. 이렇게 되면 교직이죠. 그죠? 가로와 세로가 계속 교직돼서 만들어지는 게 옷감이잖아요. 옷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단순한 회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서정 첫 번째 유형의 시를 읽는 것은 대체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우리 학생들이 두 번째는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세 번째는 더 어려워지는데 두 번째부터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뭐와 뭐가 섞여요? 해상과 해환. 해상은 과거를 기억하되 기쁜 마음으로, 그죠? 행복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도 지금 다시 그걸 이제 추억이라 그러죠. 과거를 회상하되 좋은 마음으로 회상하는 것이 추억이죠. 근데 회한은 뭐예요?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과거를, 그죠? 뼈저리게 기억하는 거. 그게 회한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상만 있는 게 아니라 회한도 있고 같이 결합되고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망각도 같이 결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망각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죠. 이 두 번째 유형에는. 그럼 이제 우리는 기억은 잘 이해하는데 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 망각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망각을 실천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또 그 다음날 활동이 가능한데 그 다음날 이 뭐예요?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이 가능하려면 휴식이 필요하죠. 잠이야말로 망각의 시간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그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서, 그죠? 용량이 넘쳐버리겠죠. 잠이 왜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이. 계속 기억만 누적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 미쳐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거 빨리 잊어버려야 하루를 사는 동안 하루의 기억이 생기는데 그 중에 상당한 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용량이 생겨서, 그죠? 그 다음날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망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망각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긍정이고 이건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망각의 기능이 작동한다. 왜? 두 번째 이 죽음의 시약이 주로 비극적인 세계, 그죠? 불길한 세계, 암담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망각의 회로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삭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딜리트.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할 때 이 삭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스팸 메일이 넘쳐가지고 내 메일함이 그죠?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지울 거 빨리빨리 지워줘야 돼. 그죠? 기억을 지워줘야 다시, 그죠? 스페이스, 즉 여백이 남아서 또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망각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망각을 하려면 뭔가 기억하는 게 있어야 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이건 복합회로다. 망각이라는 것은 기억과 더불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또 일리가 있어요. 망각할 게 없는데 망각할 수 없잖아요.
기억이 있어야 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이 폐허의 형식은 망각의 해로를 내장하고 있다. 기억에 저항하는 망각이야말로, 그죠? 망각은 기억에 저항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연기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며. 자, 이거 반드시 부정적인 능력이 아니다. 망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망각이 중요하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 스포츠 좋아합니까? 네. 스포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뭐 구기 종목 말고도 있지만, 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다가 자살골 먹는 경우가 있죠. 그죠? 실수로. 근데 그 다음에 자살골 먹은 선수는 정상적인 이 플레이를 못하고 자꾸 헛발질을 하거나, 왜 그럴까요? 자기 실수한 걸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해설자가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자살골 먹은 사람한테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연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유형이 폐허의 형식이고 죽음을 노래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언젠가 죽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리죠. 내가 죽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걸 항상 잊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각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능동적인 능력이다. 추상화된 사유의 원동력이다. 이 얘기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왜 추상화된 사유의 힘이 망각입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면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야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추상화라는 것은,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는 것입니다. 압축하는 것이에요. 아, 어제 하루 동안 즐거웠어 하고 오늘 새로운 또 구체적인 삶을 세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제 일어난 일을 다 시시콜콜이 기억해야 오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것이죠. 그런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소설이 있습니다. 보르헤스라는 중남미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보르헤스. 그죠?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작품이에요. 푸네스라는 주인공이 기억의 천재야. 모든 걸 기억해. 영화에도 아마 그런 소재로 영화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잊어버리지 못해. 여기 얘기하는 걸 못하는 거죠. 뭘 못해요? 추상화를 못하는 겁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요약이거든요. 압축이거든요. 개념으로 압축하는 거죠. 개념. 우리 인간이 추상화 작용, 우리 능력 속에 추상화 능력, 개념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망각의 능력과, 그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거, 시시콜콜한 거 잊어버리고 결론만, 그죠? 전체를 요약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망각은, 지금 계속 망각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망각이 새롭게 여기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유형이 망각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기억과 망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망각은 기억을 무화하며, 망각은 자기 동일성을 확립하는 기억을 무화시키고.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것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서정의 원리 중에 이 동일성의 원리 있잖아요. 그죠? 자기 동일성. 여기다 적겠습니다. 망각이 바로 그 동일성을 무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다. 나는 나다라는 그 자기 동일성을, 그죠? 동일성을 좀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망각이. 그죠? 기억의 원리와 망각의 원리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 구성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그리하여 망각은 기억을 무화하며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주체의 소멸과 죽음까지 살아내는 탈주의 흐름을 얻어낸다. 망각이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조금 전에 소개한 보르헤스의 작품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읽어봐도 인간에게 망각이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죠? 이거 이미 설명했습니다. 망각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이 있나 하면,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성 신경증. 뭔가 외상을 겪는데, 외상이라는 것은 정신적 충격을 주는 어떤 사고를 겪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지진 같은 걸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화재를 경험한다든지,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비참한 어떤 그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군인에서 제대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상 증상을 많이 겪죠. 그 미군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한국 군들도 중에서도 뭐예요? 월남에 참전하고 이랬으니까 또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고통스러운 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그 빨리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체험이니까. 근데 그걸 꿈에도 생각하고 자꾸 그걸 되살린다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즉, 왜 잊지 못하고 기억하느냐? 기억과 망각의 관계가 복잡하죠. 지금 이 얘기예요. 기억과 망각의 관계. 고통스럽고 끔찍한 경험을 왜 자꾸 되살려서 기억하고 자꾸 그걸 곱씹느냐? 곱씹는 거 알죠? 되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왜 빨리 벗어나야 될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잊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잊으려면 이걸 자꾸, 그죠? 리플레이 해야 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유 중에 있지 않나. 물론 다른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강박으로 설명합니다. 반복 강박이라고 설명해요.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즐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고통스럽고 불행한 경험을, 그죠?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억해내면서 그 속에서 자꾸 자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상한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에로스와 반대 개념인 타나토스로 설명합니다. 이게 다 프로이트가 만든 용어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혹은 심리 현상. 이거는 삶충동이고, 이건 약간 사이드로 지금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참고로. 이건 죽음 충동. 프로이트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본능적인 어떤 충동으로, 에너지로, 에로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에로스는 잘 알죠? 에로스는 꼭 성적 욕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에너지가 되는 모든, 그죠? 활력, 이게 다 에로스인데, 에로스가 인간에게 기본 본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자기를 찾아와서, 그죠?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정상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고통스러운 걸 더 즐기려는 어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이제 고통과 관련되고,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공격성과 파괴 본능과도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인데, 이거는 오히려 파괴하는 에너지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찾아내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건 약간 다른 얘기를 한 것이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11조까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 10조까지 하면 끝납니다. 11쪽은 쓸데없는 군소리예요. 그죠? 뭐,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떻고, 누구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할 필요 없고,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냐면 10쪽 밑에서 둘째 줄.
그게 이제 세 번째 유형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유형이 끝나가고 있어요. 남은 시간 15분이니까 충분히 이 세 번째 유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내기 바랍니다. 조금만 힘을 내기 바랍니다. 날씨도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연휴가 지나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인데, 그런데 이 망각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억의 회로와 동거할 수밖에 없다. 망각의 회로는 기억의 회로와 충돌하고 휘갈기면서, 동거하는데 행복하게 동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기억과 망각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회상과 회한이 충돌하고 수업과 후회가 충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엇갈리면서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망각의 회로는 기억의 회로와 충돌하고 휘감기면서 복잡한 시의 주름을 형성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시인들을 공부할 텐데 미리 가봅시다. 미리 두 번째 유형의 시인 중에 누구를 공부하는지 우리 가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우리 강의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부할 사람이 누구예요? 박주택, 그죠? 나이덕,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10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변신의 형식입니다. 변신의 형식은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실험적 전이성을 전개하고 있는 무의식적 타자성의 시가 지닌 시의 주로입니다. 자, 시기로 보면 첫 번째 유형 서정의 형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두 번째 유형인 폐허의 형식은 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고, 주로 죽음의 시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세 번째 유형 변신의 형식은 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으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 1, 2, 3순으로. 그죠? 이게 이제 죽음의 시약. 자, 봅시다. 변신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죠? 몸이 바뀌는 게 변신이죠. 변신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뭡니까? 트랜스포머. 그죠? 막 몸이 바뀌잖아. 그게 변신입니다. 알겠죠? 변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신은 뭐의 몸이 바뀐 거야? 한국 현대 시의 몸이 바뀐 거야. 그죠? 몸이 약간 변화된 것이 아니고 바뀌어버린 거야. 자, 그럼 미리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몸에서 바뀐 걸까요? 원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몸은 이거잖아. 이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가진 원조에 해당돼. 원조인데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야. 죽음의 시약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몸이 나타났는데, 변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것은 이전의 몸이 죽고 나서 새로운 몸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의 역할은, 그죠?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리라고, 그죠? 생각하고 시를 쓴 것도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영도가 나는 한국 현대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리라 하고 시를 쓰다가 죽은 거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전체적인 시의 역사를, 한국 현대시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그죠? 조망해 볼 때 이 죽음의 시를 쓴 시인들의 역할은 이 시가 죽고 이전에 원조인 전통적인 서정시가 죽고 새로운 시가 나타났다. 이게 없었으면 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는 두 번째 시보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시는 완전히 새로운 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 서정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변모된 거잖아. 요걸 거쳐서 여기에 나타났다. 이건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형식은 상당히 한국의 현대시에서 이전의 서정시하고는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시들이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핵심 단어가 뭘까요? 실험적 전이. 실험적 전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전통과 반대죠. 전통적이란 말과 반대가 전위적이란 말이거든요. 전위라는 말이 뭐예요? 맨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위치가 맨 앞이라는 겁니다. 전위. 위자가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이거 원래 용어는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방가르드 많이 들어봤죠? 아방가르드. 이거는 문학과 예술에서 일종의 전위적인 전위적인 예술, 이걸 아방가르드라고 해요. 우리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예로 전위 예술 하는 사람들, 그죠? 행위 예술 막 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술가들 중에서도 아방가르드 예술들이 있죠. 그죠? 백남준 같은 비디오 아트. 이전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실험적으로. 그죠? 전위적인 거. 이게 전위입니다. 원래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전위병, 알죠?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전위병. 그런 뜻에서 이제 문학 예술의 용어로 바뀌었어요.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적인 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용어에 주목해야 되냐면 무의식, 그 다음에 타자성. 자, 이 세 번째 유형의 특성은 무의식적 타자성인데 이 두 용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이제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맥락을 잘 잡을 것 같아요. 왜? 뭐하고 비교해보면 선명합니까? 서정의 형식과 비교해보면 선명하죠. 이건 의식의 차원이고 동일성의 차원이죠. 의식 반대말이 무의식이고 동일성 반대말이 타자성이잖아. 그죠? 의식 반대가 무의식이고 동일성 반대가 타자성이니까 무의식적 타자성이라는 이 용어는 서정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실험적으로 무의식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인들 중에 이런 시를 보여준 원조가 있습니다. 이상 같은 시인들, 1930년대.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다시 개성한 시인들입니다. 자, 봅시다. 무의식적 타자성의 시는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적 기법, 혹은 무의식의 언어를 통해, 자, 이게 무의식과 다 관련되는 용어들입니다. 초현실주의란 문해사조가 있습니다. 초월한다는 거죠. 슈어 리얼리즘, 초현실주의.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이 큰 틀의 전위 예술 속에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요,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해사조가 20세기 서구 현대적 문해사조거든요. 20세기니까 주로 1900년대 초부터 형성됐어요. 서구에서. 근데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문해사조 속에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미지즘과 아방가르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전위예술 아방가르드. 이 이미지즘은 영국과 미국의 예술가들, 문학가 예술가들이 주로 시도했고, 이건 유럽의 문학가 예술가들이 이 아방가르드를 많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 그죠? 프랑스, 독일, 그죠? 이런 유럽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지즘이 20세기 이후에 이 모더니즘을 형성했고, 유럽 대륙에서는 아방가르드를 형성했는데, 이 전위 예술이 다양한 문해사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입체파. 문해사조는 문학에만 해당되지 않고 예술에도 다 해당되니까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예요? 피카소. 피카소가 바로 이 아방가르드, 서구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화가. 그 중에서도, 아방가르드 중에서도 입체파.
알겠습니까? 뭐 미래파도 있고 다양한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독일에서 주로 형성됐고 이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는 프랑스에서 주로 독일에서 미래파는 이태리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 다양한 문해사들을 통틀어서 아방가르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방가르드와 이미지즘을 합해서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란 문해사조는 엄청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리고 모더니즘 이후에 20세기 초니까 20세기 초에 주로 형성됐으니까 이 모더니즘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다시 등장한 게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유형은 문해사조로 따지면 이 아방가르드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무의식과 타자성 이 두 개가 핵심이고, 자, 왜 이걸 설명했나 하면 초현실주의적 기법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기술법이 나오는데 이 자동기술법이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시를 쓰는 방법. 자동기술이라는 게 뭘까요? 기술이라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이고 자동기술은 손이 자동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의식하면서 쓰죠. 정신을 차리고 쓰잖아요. 여러분들 리포트 작성할 때 정신 차리고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자동기술이 아니고 그 정신 차리는 것을 지우고 정신 없이 쓰는 겁니다. 즉 의식 없이, 의식의 검열 없이, 의식의 장애물 없이 꿈꾸듯이 시를 쓰면 되는 거죠. 꿈꾸듯이 무의식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꿈꾸듯이 잠을 자면서 시를 쓰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거에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의식이 방해받지 않고 의식의 그죠? 검열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자면서 쓰는 것이 최고인데 자면서 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죠? 취한 채 취하면 이제 의식보다 무의식이 좀 많이 활동하니까 실제로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그런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썼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자동기술법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죠? 의식과 반대인 대립되는 무의식, 동일성과 대립되는 타자성. 이게 이 두 단어가 이 세 번째 유형의 핵심입니다. 무의식과 타자성.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다 파생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났네요.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요 마무리하고 이제 진도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